현재 판문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8.25 남북 합의는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주목되고 있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남북수석 대표단이 오전 10시 50분부터 약간 좀 늦게 지연돼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주로 논의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상봉 규모, 그다음에 시기, 장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규모는 대개 이제 일단 장소부터 말씀드리면 금강산 면회소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0월 10일 전후에서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걸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하여튼 요번에 한 번이라도 빨리 만나게 해드리자. 그렇게 하려면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금강산이 준비하기가 편하니까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자. 이렇게 합의가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규모를 볼 때 100명씩 이상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측 100명, 북측 100명, 그러니까 200명. 그렇게 해서 규모가 이제 합의가 되고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기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무래도 10월 10일이 그들에게는 몇 년 내에 최대 행사거든요. 당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는 나라인데 당의 생일날인데 70세 고위 생일날이니까 김정은이는 자기 정권을 걸고 아주 대대적으로 치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뒤에 하자 이럴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 뒤가 되면은 가능하면 추석 전에 하는 게 좋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하자는 우리 측과 이후에 하자는 북한의 입장이 좀 갈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이산가족 명단을 먼저 생사확인 명단을 해가지고 빨리 서로 교환해서 일단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부터라도 확인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편지도 서로 왕래하고 그다음에 만남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정례화하는 방안 또 화상상봉 다양화하게 해서 화상상봉도 하고 그다음에 성묘도 갔으면 좋겠다. 고향 방문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제동을 걸겠죠.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서였던 DMZ 지뢰 도발 이걸 가지고 북한이 극히 무험하다 이런 표현을 서로 성명전까지 오가면서 사실 좀 우려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래도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고 싶지 않죠. 아는데 우리 정부가 하도 원하니까 최소한으로 생색만 내자.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응하면서 일종의 선의를 자신들이 보인다고 하고 우린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로서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응해주니까 뭔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거니.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보면은 비료 20만 톤, 쌀 10만 톤 이렇게 다 주고 이게 사실상 연계돼 있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하니까 준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그게 아니죠. 안 됐죠. 그래가지고 작년 2월에도 아무런 제공 안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워낙 8.25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난 안보 위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만날 때는 또 손 벌리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응하는 것은 다 뒤에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얻기 위한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산에서 이 상봉 행사가 열리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이게 금강산 관광 이 좋은 명승지를 남한 사람들이 와서 좀 구경하게 하지 이러면서 슬슬 떠보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엄연히 이제 다른 문제로 우리 정부는 선 긋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은 일단은 선의를 보여서 오이사 조치도 해제해서 남북 경협도 하고 하는 촉매제로 요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일각에서는 결국 오이사 해제 조치도 같이 논의 어느 정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이번과는 좀 별개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되면 그것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단순히 이번 추석 전후에서 한 번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만나야 된다. 이번 고위급 합의에도 있잖아요. 계속 만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난 10년 동안 1년에 4,000명꼴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하루에 10분꼴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대량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정례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8.15 때는 아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명단 자체를 생사 확인한 까지 서로 6만 명을 교환하자. 그래서 전달하겠다. 우리가 그 적십자사에 많은 전화기를 갖다 놓고 전화 계속 돌려서 살아계신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우리 명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우리는 전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응할지.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카드로 삼겠죠.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 명단 또는 정례화 또 규모를 더 늘리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인센티브와 연관시키겠죠. 이 뭐 정례화를 해줄 테니까 금강산 관광을 하자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들로서는 이제 우리가 정례화를 하자 그러면 그 문제하고 오이사주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다 묶어서 당국자회담에서 얘기하자.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통령께서 꼭 하셔야 되고 대통령이 말씀 안 하셨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협상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약간은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될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과연 북한의 요구에도 수용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우리가 뭔가는 줘야 되는데 수위와 방법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란 게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문제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뭐 지원을 하는데 쌀은 아니더라도 옥수수를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에서 뭔가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들이 더 원하는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가서 통일론의까지 이제 대통령이 하시고 왔는데 남북 간에도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큰 그림으로 대북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산가족 상봉은 대량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워낙 당연하지만 그들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유도해내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또 아까 말씀은 주셨는데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북한의 어떤 대대적인 도발 가능성,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요. 요번에 8.25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남한한테 고개를 푹 숙였죠. 체면도 별로 안 쓰는데 어떻게 카무프라지라 그러죠. 위장으로 자기네가 평화에 응해줬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을 구겼단 말이에요. 전승절 행사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또 특별 오찬을 제공받고 과거에 김일성이 역할을 우리 대통령께서 오히려 중국의 친구는 한반도에서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 얼마나 속 탔을까요? 그러니까 그날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암시하는 게 미사일 쏘겠다 뭐 이런 거 공연히 시비를 걸고 트집 잡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마도 중국이 10월 10일 행사하는데 뭐 정치국 상무형급 뭐 한 5인자 안에 드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북중 관계가 찬란하게 다시 복귀된다. 그러면 좀 참을지 모르죠. 또 요번에 열병식 행사가 항일 전승 행사니까 아베도 외로웠잖아요. 아베하고 김정은이가 졸지에 만난다. 북중 관계로 북일 북일 간에 만난다. 라고 해도 김정은이가 뭐 면피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고 남북 관계에도 뭐 대대적으로 경협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뭔가 강성대국의 모습을 그림자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확 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는 고프지만 우리가 센 나라다라는 걸 보여줘서 미사일 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안 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한테 갑자기 그 고위급 인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남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 역할도 중요하고 만약에 요번에 뭐 당국자회담은 아직 날짜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잡아놨는데 상봉에서 우리 뭐 100가족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 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봉 행사에 응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도 고민이잖아요.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되지만 당장에 우리는 확성부터 다시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색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건 물 건너 가겠죠. 그런 딜레마 상황을 초래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계산은 아주 더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과 연관되는 게 뭡니까? 사드 배치를 하자고 우리 국내에서 많은 여론이 들어올 거고 미국도 거봐라 이렇게 한국이 위험한데 사드를 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이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정은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고개를 푹 숙여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럼 사드 배치한다. 사드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사드는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미중 간에도 갈등이고 한중 간에도 갈등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는 그렇게 되면은 북중 간의 관계가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북한을 다뤄야 될지 이걸 잘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시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회담을 빨리 해서 뭔가 오이사조치 해제의 길을 뭔가 모색을 한다든지. 근데 그냥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요번에 뭐 합의를 타결한 것처럼 근데 우리 국내 여론은 이번 목함질의 합의하고는 다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그렇죠. 사과 수준을. 천안함 참사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더 큰 걸 요구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과연 나올지. 어쨌든 그거를 뭔가 논의해보자라고만 해도 그들은 뭔가 좀 미사일을 안 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교섭을 해서 중국 정부가 뭐 고위층 한번 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해줘. 양면적을 북중 관계가 개선돼서 우리는 전혀 아쉽지 않으니까 북중 관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요. 한중 관계는 더 좋아질 거예요. 한중 관계 좋아지죠. 그다음에 만약에 상무위원 정도 하나 보내서 김정은을 좀 다독거려주면 안 쏘면 남북 관계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10월 16일 날 가셔가지고 북핵 육자회담도 하자. 그래가지고 육자회담도 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점점 정상화돼 가면서 육자회담도 해서 북핵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셨잖아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그것도 해서 한일 관계도 정상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는 그야말로 동북아에서 평화를 촉진하는 정말 중견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더 보장되고 그렇게 되면 대박 통일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길이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도발을 또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지금 남북 간의 그 체제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GDP 차이가 40대 1입니다. 1인당 소득이 20대 1이고 우리는 국민이 2배니까 4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통일 얘기하면은 흡수 통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겁을 내는데 우리가 너무 중국하고 통일 얘기 막 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더 움츠러들고 뭔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더 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무 통일 그렇다고 추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외교는 다 하되 후에 메시지나 홍보 관리 같은 건 좀 해서 북한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북한을 좀 달래줘야 되는. 물론 안보부서라든지 군이라든지 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또다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해야 되지만 외교 라인에 통일부 라인 이런 그 대화를 해야 되는 쪽에서는 뭔가 접촉을 느리고 그 점과 면으로 접촉을 점점 늘려가지고 남북 간의 통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움츠러드는 북한을 끌어들여야 된다. 북핵 문제도 지금 그냥 육자회담을 안 하니까 계속 그 핵무기 고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을 자꾸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을 해서 그 관리하고 통제해가면서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좀 더 궁금한 게요.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때 중국이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사실은 전승절 행사를 감안해서 준 것 같아요. 이후에 마음이 바뀌거나 좀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대부분 말로 준 거지 뭐 FTA 빨리 비준하자. 또 뭐 경제 협력 뭐 많은 기업들이 가서 이제 협력을 얻어낸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환대에 너무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잃은 것도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미국 가셔가지고 이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외교를 친선 외교를 한 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 미국이 바라는 바 아니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자 혈맹은 미국이지만 그러나 중국과의 친선 관계도 한반도 평화 안정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지 전혀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요번에 중국의 환대에 너무 우쭐하거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남북 관계도 별로 안 좋고 일본도 별로 안 좋게 보고 미국도 좋게 볼 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표정 관리 해가면서 다시 동맹을 다듬고 그리고 한일 관계도 다시 정상화하고 북한도 계속 그 대화의 끈과 경협의 끈으로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남북 간의 경협이 정상화되면 북한이 감히 이번에 이 남북 간의 정면 대결 국면에서 이거 정면으로 붙다가는 우리가 지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만 경협을 해서 이득이 되는데 뭐하러 도발하나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기까지도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